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방대한 지식과 자료의 바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통찰만을 쏙쏙 건져 올리는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그 아주 오래된 고대의 영토 분할 기록입니다. 방대한 부동산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호수아 15장 텍스트인데요. 이게 참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텍스트 자체가 네, 끝없이 이어지는 낯선 지명들, 막 경계선 묘사 이런 것 때문에 꽤나 건조하고 지루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 오래된 지명들을 다시 읊어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 복잡한 경계선과 성읍들의 목록이면은요, 인간의 끝없는 야망, 그리고 그 척박한 환경을 통제하려는 치열한 생존 전력이 들어있거든요. 가족 간의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 거래도 숨어 있죠.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던 미완성의 현실까지 아주 생생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대 기록이 들려주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 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료가 가진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는 걸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영토를 할당받고 그 경계랑 성읍들을 확정짓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땅을 나누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다 지파가 단순히 어디를 얻었느냐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지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이 광활하고 다채로운 영토를 구획하고 묘사하는 방식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의 권력 구조나 국가 형성 과정에서 왜 그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 중요했는가? 맞습니다. 지명 하나하나, 경계선 한 줄 한 줄에 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그걸 돌파하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가 담겨 있단 말이죠. 야, 거대한 설계도라. 그럼 이 장대한 지도의 첫 윤곽선부터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숨겨진 의도들을 좀 파헤쳐 볼까요? 네, 먼저 경계선부터 보시죠. 일단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크기랑 그 웅장한 경계선의 스케일을 보면 진짜 막 압도적이거든요. 엄청나게 넓죠.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랑 신광야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염의 끝, 그러니까 사해 쪽 요단강이 흘러들어가는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북쪽은 또 어떻고요? 네, 북쪽 경계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남단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까지 이어지잖아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쫙 그려보신다면요. 이게 고대 근동의 한가운데에 거의 완전한 형태의 국가적 뼈대를 세우는 것과 맞먹는 거대한 구획 정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면적이 넓다는 걸 넘어서 이 경계선들이 품고 있는 환경이 약간 너무 극단적이라는 점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극단적인 다양성이 이 영토 분할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냥 넓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물리적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쪽의 신광야는 물을 구하기조차 힘든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지대고요. 동쪽의 염해, 사해는 아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북쪽 흰놈 골짜기랑 예루살렘 주변은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험준하고 엄청 복잡한 산악지대죠. 서쪽 지중해 쪽은요? 서쪽 대해는 이집트나 블레셋 같은 외부의 아주 강력한 세력들하고 직접 부딪히거나 교류해야 하는 개방된 바다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막, 염호, 산악, 해안이라는 완전히 상이한 네 가지 생태계를 막 다 아우르고 있는 거네요. 한 지파가 이토록 다채롭고 때로는 막 생존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영토를 자신들의 무대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감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이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각기 다른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시험대인 셈이네요.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글로벌 기업에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게 됐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한쪽 부서는 예산이 완전히 말라버린 사막 같은 곳이고 다른 한쪽은 거친 산악지대처럼 매일매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산더미인 부서예요.
게다가 또 한쪽은 가능성은 끝없는데 외부 경쟁사들 공격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해안가 같은 부서고요. 네, 막 기대감도 크겠지만 동시에 이 막 이질적인 환경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할지 엄청난 압박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유다지파 지도자들이 이 경계선을 확정 지었을 때 느꼈을 그 아득한 무게감이 텍스트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압박감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리더십은 당연하고 개개인의 뛰어난 현실인식 능력이 필수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텍스트가 거대한 지도의 윤곽을 그리는 거시적인 시점에서 딱 멈추지 않아요. 13절부터 카메라 앵글이 확 당겨지죠. 맞습니다. 그 험난한 지형 속에서 실제로 땅을 쟁취하고 살아남아야 했던 특정 인물들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거시적인 지정학에서 미시적인 가족사로 탁 전환되는 순간이네요. 이 부분이 텍스트의 백미 중 하나입니다. 자칫 끝없는 지리적 묘사로 지루하게 흘러갈 뻔했는데 갑자기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전개되거든요. 맞아요. 갈렙이라는 노련한 전사가 등장하죠. 안악의 세 아들, 즉 세세, 아히만, 달메라는 당대 가장 두려운 거인족을 목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무용담이 나와요. 근데 진짜 주목할 만한 사건은 그 직후에 일어납니다. 갈렙이 기랴세벨, 원래 이름이 드빌인 곳을 치려고 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던지죠. 그곳을 정복하는 자한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 결국 조카인 온니엘이 성을 정복하고 악사랑 결혼하게 됩니다. 고대의 전형적인 영웅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승리한 온니엘도 아니고 위대한 노장 갈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악사가 보여주는 주도적인 태도랑 그 현실 감각. 이게 고대 텍스트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매력적인 대목 아닙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요.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해서 출가할 때 나귀에서 딱 내리는 행동을 취해요. 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갈렙한테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요. 여기서 남방 땅, 그러니까 네겝 지역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남쪽 경계인 신광야랑 맞닿아 있는 매우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악사의 이 요구가 진짜 날카로운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저 메마른 사막으로 시집 보내려거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을 달라고 정면 승부를 건 겁니다. 맞아요. 기랴세벨을 점령한 용사의 아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이나 단순히 넓은 땅을 얻었다는 헐 좋은 결과에 취해 있지 않았던 거죠. 땅이라는 공간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고 그 땅을 실제로 가치 있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절대적인 필수 자원이 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거네요. 갈렙이 전사로서 무력으로 땅을 정복했다면 악사는 지혜와 협상력으로 그 땅의 생명줄을 쟁취해낸 셈이죠. 야, 훌륭한 통찰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수자원에 대한 권리는 곧 생존권이자 경제적 지배권을 의미했잖아요. 그렇죠. 처음 갈렙이 딸의 현상금처럼 내걸었을 때는 악사가 철저히 수동적인 전리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귀에서 내리는 그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협상의 주체로 나서요. 갈렙도 딸의 그런 통찰력과 당당함에 설득당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내어주게 되고요. 네, 주어지는 운명이나 열악한 환경에 그냥 순응하는 대신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을 파악하고 당당히 요구해서 얻어냈어요. 이 고대 여성의 모습은 단순히 한 가족의 에피소드를 넘어서 그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생존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승진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될 때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직함만 덥석 쥐고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넓은 업무 영역이라는 빈 껍데기 권한만 가지고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지원받는 예산이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남방 땅 같은 상황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흔한 일이죠. 악사처럼 명확하게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반드시 샘물 같은 핵심 자원과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현실적인 지혜가 우리한테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건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할 리더십 덕목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가족의 생생한 생존 드라마를 보여준 텍스트는 이제 20절부터 62절에 이르기까지 시점을 다시 크게 확장시킵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수백 개의 성읍 이름들을 이제 끝도 없이 나열하기 시작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읽기를 포기하거나 그냥 대충 눈으로 훑고 지나가실 거예요. 갑셀, 에델, 야굴, 시나 남부의 29개 성읍을 시작으로 막 평지 지역의 에스다올,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해안가의 에그론, 아스돗, 가사와 그 주변 촌락들까지 나오죠. 네, 그리고 다시 산지의 헤브론, 마온, 갈멜부터 광야의 엔게디까지 이 길고 건조한 명단이 무려 40절 넘게 이어집니다. 언뜻 보면 그냥 우리 땅 많이 차지했다, 과시하려고 적어놓은 전화번호 같아요. 하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지파의 거대한 설계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지루한 명단 안에 아주 치밀한 통치 철학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목록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요,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고대 행정구역 개편안이자 법적 효력을 지닌 국가의 조세대장입니다. 성읍들을 단순히 알파벳 순이나 무작위로 나열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철저하게 지형적 특성과 고도에 따라 네겝, 남방, 쉐펠라, 평지, 해안가, 산지 이렇게 5개의 큰 구역으로 나눴고요. 그 안에서도 또다시 소그룹으로 성읍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놨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깃발 꽂았다는 일회성 점령 기록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방대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영토들을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인 거죠. 아, 어디에 행정 중심지를 두고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거두며 군사적 방어망은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 구체적인 국가 시스템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군요. 네, 쉐펠라, 즉 평지 지역의 목록을 보면 그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라기스나 에글론 같은 성읍들 말씀이시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외부 세력, 특히 블레셋 침공을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최전방 요새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텍스트가 이 평지 지역 성읍들을 촘촘하게 묶어서 기록한 건 단순히 농사짓기 좋은 땅을 분류한 게 아니에요. 국가의 심장부인 산지로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완충지대이자 방어선으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네겝 지역 성읍들은 남쪽의 무역로를 통제하고 이집트나 아라비아 상인들을 관리하는 경제적, 군사적 전초기지로 묶은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해안가의 에그론, 아스돗, 가사 같은 블레셋 핵심 도시들까지 유다 지파 소유로 딱 명시해 놓은 대목도 매우 상징적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시기에는 해안가 강력한 도시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토 분할 기록에 당당히 자신들 지경으로 포함시킨 건 그들이 설정한 국가적 비전과 지정학적 야망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헤브론이 있는 험준한 산지는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대 함락되지 않는 국가의 핵심 코어로 삼았고요. 결국 이 목록은 각 지형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적재적소의 행정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한 놀라운 통치 공학의 산물인 셈입니다. 이걸 현대 비즈니스에 대입해보면 마치 거대한 시장을 차지한 스타트업이 다음 단계로 스케일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똑같네요. 네, 치열한 경쟁 끝에 투자받고 승리에 취해 있는 게 아니죠. 곧바로 냉철하게 엑셀 딱 켜서 각 부서 역할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남쪽 사막은 리스크 방어 부서로, 서쪽 평지는 핵심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영업 부서로, 산지는 헤드쿼터로요. 그렇게 건조한 텍스트 안에 한 국가가 태동하고 운용되는 치밀한 시스템의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다 지파가 훗날 왕국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핵심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초기에 이렇게 체계적인 행정망과 소유권의 기초를 다져놨기 때문이겠죠.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한 집단만이 장기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대한 목록은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터전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헌법과도 같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경계선 확정과 빈틈없이 짜인 행정구역의 묘사 끝에 텍스트가 아주 기묘하고 갑작스러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네, 63절이죠. 1절부터 62절까지 사방으로 뻗은 경계 거인정 모라는 영웅 다음 샘물 얻어낸지에 수백 개 성읍 명단까지 다 읽고 나면 이제 샴페인 터트리고 화려한 해피엔딩을 맞을 리나 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 63절이 완전 찬물을 끼얹어요.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죠.
아니 방금 전까지 무시무시한 안악자손 거인들도 다 쫓아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 영토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예루살렘의 원주민은 못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오늘날까지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다는 찝찝한 결말이죠. 앞선 62절까지의 위대한 승리 서사랑 너무 날카롭게 대비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실패의 기록을 제일 마지막에 도장 찍듯이 남겨둔 걸까요? 바로 이 마지막 한 구절이 여호수아 15장 전체를 단순한 정치적 선전물에서 냉혹한 역사적 기록으로 격상시켜주는 겁니다. 아, 승리만 포장한 게 아니니까요. 고대 공식 문서들은 보통 자기들 생리만 과장하고 치적을 포장하잖아요. 근데 이 기록의 작성자들은 눈부신 성취 이면에 존재하는 명백한 미완성과 실패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에 아무리 완벽한 선을 긋고 치밀하게 행정망을 설계해도 현실에서는 결국 우리가 완전히 베어내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남기 마련이군요.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게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텍스트는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직시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타협과 공존을 모색해야 했던 현실적인 고백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완벽하게 정복하거나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텍스트 표현처럼 오늘날까지 불편하게 동거하고 있는 그런 여부수 사람 같은 존재나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끊어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껄끄러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수백 번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쁜 습관이나 구조적인 결함일 수도 있죠. 우리는 보통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만을 성공이라고 믿잖아요. 네, 근데 수천 년 전 이 고대 기록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텍스트 안에도 반드시 해결되지 못한 불완전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깊은 공감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겠죠. 완벽을 꿈꾸며 치열하게 투쟁하지만 결국 남겨진 미완성의 조각들까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요.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지 못한 게 단기적으로는 뼈아픈 실패였지만 이스라엘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거군요. 거대한 경계선이 주는 극한의 압박감부터 생존을 위해 생물을 요구했던 악사의 번뜩이는 현실감도 엿보았고요. 끝없이 나열된 성읍들의 명단이 사실은 국가를 설계하는 치밀한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여부수 사람들이라는 미완성의 과제까지 들여다갔죠. 지루한 부동산 대장 같았던 이 텍스트가 인간의 짙은 욕망과 치열한 생존 본능이 배어있는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였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문서가 현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유효성을 가지는 건 그 안에 담긴 지정학적 전략과 인간 군상의 심리가 놀라울 만큼 지금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리더십과 개인의 생존 방식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유다 지파는 결국 여부스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아슬아슬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나 우리 개인의 삶에서 모든 갈등이 완벽히 제거된 완전한 승리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어쩌면 우리의 진짜 삶은 눈에 거슬리는 문제들을 완벽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미해결된 타자, 통제되지 않는 환경들과 어떻게든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공존하는 법을 처절하게 배워가는 실험의 연속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 놓여있는 그 미완성된 경계선들을 단순한 실패가 아닌 공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층 탐구는 다음 시간에도 놀라운 자료와 통찰을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